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는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제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은 아예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모두에게로 확대해서 조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위나 직무로 보아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사결정에도 늘 참여할 수 있으니까 불로소득의 유혹이 있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번을 계기로 국회는 토지 공개념을 토대로 해서 주택과 토지에 대한 법과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정비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4,00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와 인접지역의 땅 투기 의심자는 앞서 시민단체 등이 폭로한 13명을 포함해 20명으로 모두 LH 직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광명시 흥뿐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서 즉각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허위 매물이나 기획 부동산을 엄단하고 투기 이익을 낱낱이 환수하겠다며 이른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국회의원 모두에 대한 전수조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실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 사찰 문건의 원본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여당은 불법 사찰 개입의 증거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는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관련된 공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무죄 판결이 위법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상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의 재판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LH 직원들은 모두 2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 일주일 만에 국토부와 LH 전 직원 14,000여 명의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드러난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지역의 토지 소유 공무원은 모두 20명, 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밝혀진 투기 의심 공무원 13명에 더해 LH 직원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명 시흥 신도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 2명, 남양주 왕숙 그리고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에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 등을 보유한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부분 기존 시가지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넘기고 투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 가족들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정부 발표와 같은 시각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참모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68명에 대한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사례는 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1차 조사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관급 이하 나머지 직원들과 그 가족들 3,700여 명에 대한 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낱낱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개훈이 기자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용버들은 LH 직원 A씨가 광명 시흥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희귀 수종을 심어 보상 금액을 부풀리거나 토지 활용도가 낮은 맹지를 사들이고 분양권을 얻을 수 있게 치밀하게 지분 쪼개기까지.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기 사역을 챙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권력을 이용한 그런 행위는 잘못된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나 똑같고. LH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정부는 허위 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시즌2를 선포한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새해 신년사에서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투기 공직자는 즉각 퇴출하고 투기 이익은 모두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공직자와 지인 간 자금 흐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LH 신도시 투기 의혹자 20명 가운데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토지를 매입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 장관의 책임론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LH 직원은 모두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변 장관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20건 중에서 11건이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막말과 최근 투기 의혹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변 장관은 취임 석 달도 안 돼 조기 강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변 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83만 호를 공급하는 2사 공급 대책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2차 물량을 당장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3기 신도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50만 원 넘는 물량은 민간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간 동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공급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 촘촘한 투기 근절 대책을 시행해야 공급 대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비대한 조직과 역할을 축소하거나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 국민을 분노와 허탈감에 빠뜨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여기에 일부 LH 직원들이 블라인드 앱을 통해 비아냥거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성남 민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LH 직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는 신직업 등급표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에 해체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LH를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퇴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와의 교감도 하고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철저하게 혁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져 탄생한 10,000명 규모의 공용공기업 LH의 조직과 역할을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공자가주택이나 그 이익을 교차하는 공식적인 제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에 따라서 LH의 역할도 재정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 장관은 앞서 지난 2019년 LH 사장 취임 당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LH의 다양한 역할을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넘어 쉼터와 꿈터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드는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반자는커녕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LH가 과연 해체 수준의 환골탈퇴를 통해 제 역할을 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을지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경찰은 LH 본부와 직원 자택 등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USB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9일 LH본부 3곳과 직원 1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 추가로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나왔나요?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휴대용 저장장치 등을 포렌식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안에 분석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의혹 제기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늑장 수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 발표를 하고 좀 즉각적으로 이런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LH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인멸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뿐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경찰청은 잇따라 수사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전담 수사팀을 7개 팀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대로 확대했고 경기 남부경찰청은 변호사와 국세청 직원까지 포함해 수사 인원을 78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인천경찰청도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검암 역세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부동산 투기 의혹 지역에서 LH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가족 이름을 빌려 차명 거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들어간 만큼 투기 의혹의 실체 규명이 빠르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성남 분당 신도시 개발 때 13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구속됐고 성남 판교 신도시 개발 때도 공무원 27명이 투기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반복되는 투기에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투기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성남 분당 등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 대대적인 투기 사범 적발에 들어간 검찰은 130여 명에 이르는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성남 판교 등 2기 신도시의 경우에도 검찰이 단속에 나선 결과 공무원 27명이 투기 사범으로 적발됐습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속과 적발이 이어졌지만 이번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래된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형사처벌 강화와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등 현행법부터 견고하게 보완해야 투기 사범들이 법적인 처벌을 피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업무 처리 도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규정을 재직 도중 취득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고쳐 처벌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제3자는 중요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줘야 그나마 처벌 가능성들이 넓어진다. 무엇보다 투기는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게 목적인 만큼 투기 자체에 대한 처벌로 몰수 추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토지 보상을 위한 공시지가 시점을 조정하거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을 바꿔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는 길을 아예 차단하자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투자라고 포장되었던 것들의 의미와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은 그 소수가 몇 번이나 회전시켜 사유한 개발 이익을 마지막으로 떠받치고 있었다는 것. 이미 시행 중인 농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공직자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선 허술한 법제도부터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투기 의혹이 잇따르자 아예 국회의원 300명 모두를 조사하자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먼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투기자가 나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조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말이 나오기 무섭게 당 의원과 가족의 투기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가뜩이나 LH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리자 전수조사로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까지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조사해 국회 불신부터 털고 가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 투기를 막는 이른바 LH 5법 처리도 약속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종사자와 외부인까지 처벌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도 적극 호응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300명 다. 정보를 취득해서 투기 활동을 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죠. 다만 뜬금없고 야당을 끌어들이려는 속내가 의심스럽다면서 민주당 전수조사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여지도 남겼습니다. 제안을 받아든 박병석 국회의장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번지면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LH 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의 본인, 그다음에 배우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직계 가족, 예.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뭐 없다고 일단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죠, 같이. 예.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 합동조사단이 이제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에 맞춰서 청와대도 바로 신속하게 내놓았는데 네. 청와대는 뭐 어떤 의도와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청와대나 현 정부가 이번 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 조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의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야당은 청와대 비서관들 다 조사해 봐야 된다. 거기도 투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고 청와대를 향한 공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상당히 행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넘어갔다가는 지난번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당신네 대변인부터 걸리지 않았냐 그랬죠. 라면서 김의겸 전 대변인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생각하면 청와대가 워낙 호되게 그때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대응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본인의 배우자의 본인 직계가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차명, 익명 다 뒤져봐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면 사실 차명, 익명까지 다 하려면요 수사기관이 일정 부분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사도요 동의서 받아서 이게 토지 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등과 같은 개인정보 입력해서 거기에 걸리는 걸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적인 부처에서 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컨대 이걸 익명이나 아니면 차명으로 거래한까지 하려면 예컨대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이나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 등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까지 쓰기는 이게 너무 영향력이 클 수 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반발도 클 수 있고 예컨대 여기서 무슨 한 명의 비리가 나오거나 의혹이 생겨서 그런 의혹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게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청와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는 지금 배우자하고 직계 가족까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신도시 개발 정보에 접근하거나 나름대로 어떤 힘을 쓸 수 있다면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300명 전부 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것까지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서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김태년 대표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이거 좀 받아들이실 의향이 있는지 좀.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를 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의 익명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는 상황에서 당정이 협력해 투기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정 협력 강화를 주문한다니 어처구니가 참으로 없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김태년 민주당의 이제 대표 권한 대행이죠. 원내대표 겸.
300명 다 해보자라고 했는데 300명 다 하자는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의원이든 지방의회 의원이든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아직까지 그게 정말 비밀 정보라든지 뭐 미공개 정보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모두가 검사를 받아보고 조사를 받아봐서 국민 앞에 떳떳한지 한번 보자고 이렇게 아마 제안한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잖아요. 물론 이번 LH 사태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가 아까 뉴스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노태우 정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도시 개발할 때마다 문제가 있었고 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아마 LH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하자고 하는 뭐랄까요 선제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것 이거는 사실 현재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명분상으로도 사실 모든 국회의원 다 국민의 대표인데 예. 우리 그럼 깨끗하다고 하면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먼저 그럼 조사 받아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지금의 그 어려운 정치적 현안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의원 모두가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한번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예.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싫다라고 그렇게 하기는 좀 하기는 난감하죠. 어렵죠. 예. 근데 받긴 받는데 예. 오케이라고 일단 얘기는 하는데 최근에 막 불거진 거는 전부 다 민주당 쪽 3명이 나왔단 말이죠. 예, 연달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 휘말려 들어갈 건 없는 듯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아까 원내대표 얘기도 근데 왜 지금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느냐 예.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면서 약간 빼는 듯한 느낌도 봤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을 볼 때는 이게 빼는 이유가 그러면 정말 당당하다고 하면 함께 조사받는데 그럼 우리도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나서는 게 맞지. 이걸 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 여론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당이 지금 뭐 3명의 의원이 현직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뭐 물타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반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뭔가 또 숨기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있어요.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그럼 다 해보자. 뭐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국회의원 모두가 하는 것도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 모두가 해보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도 또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도 뭐 하려면 해라라는 말은 일단 꺼내 놓는데 그렇죠. 사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러면 어디에다 조사를 맡길 맞습니다.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예. 누구까지 또 범위도 정해야 되고 그럼 방법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논의하다 보면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통령 선거전으로 가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의혹이 사실 있어요. 저도 그런 좀 의심이 품고 있고요. 저도.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공방을 하고 뭐 이슈가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방식의 조사 주체, 뭐 가장 중요한 조사 주체를 어떻게 할 거냐. 국회 내에서 할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서 할 거냐. 그렇다고 제가 볼 때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뭐 그 국회 내에 윤리위원회 사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조사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야가 일단 국민들의 이런 분노, 국민들의 어떤 그 LH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실망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런 말을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공방만 오가다가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저렇게 공방이 오고 가면서 4.7 재보궐선거까지 간다면 선거에 영향은 얼마나 미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만약 그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의혹 수준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든 야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 당의 의원들이든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의혹들을 계속 파헤쳐서 밝힐 겁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결과는 모르잖아요. 뭐 조사해보고 확인해봐야 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의혹 수준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할 때 영끌을 쓰는데 영끌로 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정치권이 서로의 분리, 유불리에 따라서 많이 제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저런 얘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가 상당히 혼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누가 했다더라, 또 누가 했다더라, 예. 어느 당 소속이다, 그렇죠. 어느 당 소속이다. 이게 손가락질만 서로 오고 가다가 예. 사실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를 어떻게 허술하게 만들어 놨길래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예.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반성하면서 이거 완전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빨리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방만 오가다 끝나면 안 되겠죠.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물을 사찰한 문건이 원본으로 공개됐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라고 나오는데 당시 이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박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국정원 문건입니다.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 방안이란 문건은 2009년 6월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해 작성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종교계, 교수모임 등 4대강 사업 반대단체의 활동 견제 방안이 담겼는데 보수 언론을 이용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거론됩니다. 4대강 사업 반대 인물들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할 방안을 찾는다는 내용도 보입니다. 찬성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정부의 홍보활동비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번엔 2009년 7월 역시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오는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 문건입니다. 사회단체 인물들은 종북 좌파 활동 등을 공개하고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사찰 목록에 이어 이번엔 원본까지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 사찰 개입 증거가 명확하다며 당장 사과하고 후보직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지금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부산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국정원 사찰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국정 실정을 덮으려고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 또는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저에게 100번을 묻는다 하더라도 저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불법 사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거기에 청와대 그 수석실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무조건 관여를 이야기하고 민주당은 사찰 문건을 근거로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인물이라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가 강하고 박형준 후보는 민주당이 열세인 선거 분위기를 뒤집어 보려는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각종 의혹 제기와 반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권이 주로 공세를 펴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안기령 앵커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앵커. 예. 앞서 김대근 기자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박형준 후보의 또 다른 의혹까지 재차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박형준 후보가 딸의 입시 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현 전 홍익대 교수의 증언을 전했는데요.
지난 2000년쯤 박 후보의 부인이 딸과 함께 찾아와 잘 봐달라며 청탁했고 실기 시험에서 대학 직원들이 박 후보 딸의 작품을 알려줘 실력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 홍익대 미대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이명박 정부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증언도 있다면서 이 당시 박형준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고 강조했고요. 박 후보를 향해서는 떳떳하다면 의혹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형준 후보는 떳떳하다면 자녀 인적 사항, 홍대 입시 응시 여부 확인 등 모든 것을 공개해 이 의혹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자녀 누구도 홍익대에 다닌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낌이 없다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가보죠. 여기도 역시 시끄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가족이 소유했던 서울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의 시장 시절 서울시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요청했고 이후 실제로 지정됐다는 것인데요. 오 후보 가족 측은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로부터 보상금으로 36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해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은 당시에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관련 문건이 공개된 만큼 오 후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 대비 한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비싸게 SH에 넘긴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SH 넘기는데 관여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의혹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끝나버렸거든요. 네, 반면 오 후보는 이미 10년 전 해명이 끝난 사안이라면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땅이며 시장 취임 전인 지난 2006년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이미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향해 사퇴하라고 역공을 펼쳤는데요. 들어보시죠. 흑색 선전으로 선거판을 흙탕물로 만드는 박영선 의원 반드시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하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영선 후보가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고발하는 것을 즐기는 당이라면서 선거 문화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협경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죠. 하지만 박영선 후보를 상대로는 협공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박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사과했었죠. 안 후보가 이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민주당 여성 의원 3명을 캠프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요. 오 후보가 안 후보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박영선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3사람 캠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피해를 본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밤잠을 못 이룰 그런 잔인한 용어를 쓴 분들에 대한 응징이 사회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 후보의 의견에 저는 적극 공감합니다. 네, 여기에 박영선 후보, 쫓아내라는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남성 우위의 표현이라며 가부장적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박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 쫓아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그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여성 비하 발언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상당히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 개발의 재앙,
용산 개발의 부도를 만들어낸 그런 무책임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책임한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직을 던지고 나간 서울시장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다시 시장을 하겠다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처럼 여야의 의혹 제기와 반박 또 재반박이 잇따르면서 신경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고령층 임상시험 부족으로 유보됐던 65살 이상의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고령층 37만여 명부터 백신을 맞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만 65살 이상 고령층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입원과 감염 전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화이자 백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다고. 해당 연령대만 800만 명이 넘다 보니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최우선 접종 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37만여 명부터 이달 접종합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되는데 코백스에서 이달 받기로 한 34만 5천 명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일정이 변동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차 접종분을 미리 사용합니다. 두 차례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을 10주 이후로 바꾸면서 백신 확보 시간을 번 겁니다. 접종 간격이 좀 더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2차 접종 예약일 기준을 현재의 1차 접종 후 8주 후에서 10주 후로 다음 주까지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 여부를 조사한 뒤 바로 백신을 배정합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만큼 조금이라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백신을 맞지 않도록 예진 과정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상 응급 체계를 가동하고 연락망을 구축해 혹시 모를 중증 이상 반응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만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분들이 일정 수준은 이제 안 좋은 상태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정확하게 예측해낼 수 없다니까요. 백신 접종자에서 입원이나 사망이 더 적은 게 보이잖아요. 접종하지 않은 경우보다 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들 37만여 명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있는 나머지 고령자는 3월 이후인 2분기에 백신을 맞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항체 형성 과정에서 겪는 발열이나 두통 등 면역 반응은 나이가 젊을수록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백신을 맞으면 하루나 이틀 휴가를 주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이 신고된 6,800여 건 가운데 대부분은 근육통과 두통, 발열 증상입니다.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주로 나타났고 나이가 젊을수록 증상이 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고려해 최대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방법이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젊은 층 접종이 본격화하고 2차 접종까지 이루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보고가 있어 휴가 도입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는 두 번째 맞았을 때 반응이 훨씬 더 심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젊은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근무를 못할 정도로. 정부는 이와 함께 5월 말에서 6월 사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코백스에서 공급받는 아스트라제네카 105만 명분, 화이자 350만 명분 등 455만 명분입니다. 따라서 2분기 내에 총 800만 명분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백신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350만 명분이 아주 큰 거죠. 예, 그 부분이 200만 정도가 모자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어 왔었는데 6월까지 과연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확보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이 밖에 2분기부터 도입 예정인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물량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추진단은 이 같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에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는 내일 발표됩니다. 한편 전염력이 강한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미국발 기타 변이 바이러스도 무더기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5명. 경기도 안성 축산물 공판장과 동두천 외국인 집단 발생 등의 여파가 이어지며 사흘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가 급증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경향이어서 내일까지 추이를 지켜본 뒤 다음 주에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외에도 미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국내에서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200건을 넘겼고 이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발을 합쳐 71건, 영국과 나이지리아발 4건 등 모두 75건의 기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임상적이나 또 역학적 위험도가 확인되지는 않은 소위 기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상황도 국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지역사회 집단 감염 11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국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출입이 잦지만 자가격리 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취약할 수 있는 항공 승무원 2만여 명을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별 효과와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해 변이 바이러스 대비 백신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외할머니로 알려진 40대 여성이 친모였던 것으로 확인돼 구속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는 40대 여성. 지난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불린 A씨입니다. 당초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B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국과수 유전자 분석 결과 B씨 어머니인 A씨가 친모로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A씨는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유전자 분석이 잘못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유전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친모가 A씨임을 확인한 경찰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딸로 믿고 키우다 오랫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지난달 먼저 구속됐습니다. A씨 딸 B씨는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현재 이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 경찰은 숨진 아이를 왜 B씨가 친딸로 알고 키워왔는지, 또 진짜 B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또 미뤄졌습니다. 기소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재판이 시작조차 안 된 건데 검찰의 수사 과정부터 시작된 봐주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이른바 라임 돈줄로 불리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언론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부장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한 명은 라임 수사팀 책임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폭로로 시작된 현직 검사 로비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법무부는 직접 감찰에 들어갔고 서울 남부지검도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 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49일 만에 검찰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술자리에 참석한 현직 검사 A씨, 중간다리 역할을 한 변호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3명의 혐의는 김영란법 위반뿐 뇌물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A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접대 당시엔 수사팀에 갈지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이 중간에 자리를 떠난 점 등을 고려하면 향응 수수 금액이 한 사람당 96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쳤다는 겁니다.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의 수로 나누어서 이걸 산술적으로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분실을, A 검사는 고장을 이유로 각각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했는데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검사 2명도 같은 달에 모두 휴대전화뿐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도 바꾼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쪼개기 셈법부터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는 등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애초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부터 청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문제 제기되자마자 그 유사한 시기에 그 즉시에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없앴고 최소한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라도 해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술접대 의혹과 관련된 첫 공판은 지난 1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이 변호사의 변호인 측이 검찰에 신청한 추가 자료 열람 등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인 변론이 어렵고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출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공판 준비 절차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A 검사와 김 전 회장, 검사 측이 모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폭로 반년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19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복지원장이었던 고 박인근 씨는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제기했던 비상상고가 오늘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또 피해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인 재심 변호사로 유명하신 분이죠. 박준영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특수 감금 혐의였는데 이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의 청구를 대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만 비상상고라는 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못된 확정 판결을 바로잡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심이 있고 비상상고가 있는데요. 잘못된 무죄 판결을 사실상 유죄의 취지로 바로잡는 제도는 비상상고뿐입니다. 그래서 이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이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서 검찰과거사위원회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청구할 것을 권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2018년 11월경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죄 판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가 아니라 법령 적용에서 법령에 문제가 있었다 판단이. 네, 맞습니다. 예, 그 맞습니다. 얘기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이 고 박인근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뭔가 형제복지원의 문제는 컸다고 다 드러났는데. 예, 맞습니다. 대법원도 당시 판결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확정 판결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바로잡는 것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예. 그 절차가 유일한 절차가 비상상고였는데 예. 그 비상상고의 법리를 이렇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이게 이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설명하기 참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은 법적 안정성의 어떤 법리와 이 사법 시스템이 최적의 조건에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비상상고를 쉽게 허용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보면은 내무부 훈령으로는 불황인들을 막 데려다가 마음대로 가둬놓고 잠깐 붙잡아 둬라 이렇게 돼 있고.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이제 정책이었다는 건 분명히 밝혀진 건데 예. 그거대로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또 형법상에 있는 겁니까 그럼?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형사법과 법리라는 것은 계속 인권적으로 발전하거든요. 예. 근데 이 인권적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에서 지금의 관점에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은 참 많은 사건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게 또 다른 어떤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이제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의 어떤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정의 실현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가져다 줄 어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생존 피해자들은 지금 얼마나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분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입장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오늘 법정에 이제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피해자분들이 오셨고요. 예. 판결 직후에 많이 우시고 또 울분을 표하시고 또 정말 절규하셨죠. 그분들의 어떤 고통에 이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판결이 나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비상상고를 기각하긴 했지만 판결 이후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줬거든요.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앞으로 어떤 향후 어떤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안정성에서는 뭐 기각시킬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일단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뭔가 배상을 받으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박인근의 어떤 단속과 수용 그리고 인권 유린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했다라고 분명히 설치를 했거든요. 예. 이건 국가의 어떤 조직적 범죄라고 인정한 것이고 이것은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사람들 중에서 증거가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규모 9.0의 강진에 2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피해 지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 이와테 바닷가에 울창했던 7만 그루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기적의 소나무로 불립니다. 대지진 생존자를 상징하는 소나무 인근 묘소에는 먼저 떠나간 사람들을 그리는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自分は行くための3人が見つかって本当の区切りになるし、生きてなきゃわからない楽しさも苦しみもありますけども、なんで俺が生きてとか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未だに。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10주기인 올해를 끝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추도식을 더 이상 열지 않을 방침입니다. 추도식에서 스가 총리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피해 지역의 부흥이 착실히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被災地域においては住まいの再建、復興まちづくりがおおむね完了するなど復興の総仕上げの段階に入っています。 피해 지역에서는 당시 실종된 2,500여 명을 찾는 수색 작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난 지시는 대부분 풀렸지만 방사능 오염이 심해 돌아가지 못하는 귀환 곤란 구역 등 주민 4만여 명은 지금도 전국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復興は形になって見えてはきてますけども、心の中での復興がまだ進んでないのかなということで、まだ途上というような感じですね。 나루히토 일왕은 추도식에서 방사능 오염에 따른 품평 피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느 한 명 남겨지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마음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다가서자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 한번 보시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구역 중에서 15%밖에 진척이 안 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 4만 1천여 명은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흙을 긁어낸다고 한들 그걸 어디로 가져가겠습니까? 역시 방사능 오염을 다른 데로 옮겨놓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시죠. 특히 산림구역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과 호수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에 다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원전의 시설도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로봇이 들어가서 파편들을 꺼내오긴 합니다만은 녹아내린 막대한 양의 핵 연료와 설비, 무거운 설비들을 로봇이 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염된 토양과 폐기물 엄청난 양을 처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 자리를 아예 깊이 파서 폐기물 보관 시설로 만들어버리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녹아내린 핵 연료에서 계속 엄청난 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하루에 물을 엄청나게 붓고 있는데 그 물은 다시 원전 오염수가 돼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이 아니라 공기를 이용해서 냉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됩니다. 그다음에 아부쿠마 고원의 지하수 유입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후쿠시마 뒤에 있는 아부쿠마 고원에서 지하수가 계속 후쿠시마로 가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돼서 강과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부쿠마 고원과 후쿠시마 사이에 거대한 강을 파서 거기에서 물을 빼돌려서 지하수가 후쿠시마로 가지 않도록 옆으로 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은 더 걸리고 또 들어가는 처리 비용은 추산하기를 22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또 긁어낸 흙은 일단 쌓아둔 채 어디에 버릴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보관할 수 없다. 결국 이것은 인류의 짐으로 남을 것이다. 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해서 6192님이 공직자 투기를 막으려면 부당이익의 5배를 환수하는 법안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LH 해체론이나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국민의 분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2071님은 나라가 온갖 비리로 술렁이네요.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의혹 제기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920님, 상대의 흠을 들추기보다 자신의 정책적인 장점을 얘기하는 건강한 선거 풍토가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대파 가격이 급등해 금파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이미 밭대기로 넘긴 지 오래돼 별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는 대파값이 폭락해서 갈아엎기도 했고 생산비도 못 건지면서 대파 농사 지은 게 한 4년째입니다.
그래서 다들 밭대기로 팔았는데 금파가 됐습니다. 이러면 또 내년에는 가격 폭락이 올 테니 그것도 걱정입니다. 농민들을 만나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